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공수처 간만에 밥값 했다. 어우, 아이고 참네.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요, 공수처 간만에 밥값 했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보면 우리 공수처가 상당히 우리 속을 태웠습니다. 공수처 만드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19년 그 조국 사태 때 우리가 정말 목 놓아 외쳤던 게 공수처 설치였습니다. 근데 이 공수처 설치가 빨리 진행이 되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참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기대한 것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왔습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개판이었고요. 또 이 행태를 봐도 이게 꼭 보면 일부러 중립기업 박으려고 하는 것처럼 참 꼴불견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공수처에서 1번으로 들고 나왔던 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한 거 아니었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뭐 딴 거였어요? 전교조 선생님들 복직시켜 준 거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근데 그거를 잘못이라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거를 기소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 이 사람이 대가리부터 썩어 빠진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애시당초에 공수처장으로 앉아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공수처장 임명할 때 그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개떡같이 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때 국힘당에서 반대하고 개지랄을 떨더라도 그냥 원한 대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협치하면서 말려드는 바람에 그 난리가 났던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수처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 해왔습니다. 특히 최수근 상병 사건만 해도요, 이미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불러대기는 불러대는데 영 태도가 불량스러워요. 게다가 지금까지 이 수사 성과를 보면 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패스트트랙에 올려지자마자 그때서야 허겁지겁 수사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말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지. 지금 뭐 공수처는 뭐 공수처장도 없고 공수처 차장도 없고 뭐 부장검사도 막 비어있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엊그저께 공수처장이 임명됐지만 그 공수처장 솔직히 말하자면 그 앞에 있었던 김진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얼빠진 자예요. 얼빠진 자. 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밥을 다 차려서 자기 앞에 갖다 대령해 주기를 바라지 뭔가 사실발견, 진실발견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게 워낙에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원래 판사는 또 그래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판사가 공수처를 맡았으니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자꾸 지 앞에 뭔가 갖다 내놓으라고. 증거를 나한테 갖다 줘. 이런 식으로만 좀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제 역할을 했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건에서 공수처가 최근에 김계환 사령관의 핸드폰을 포렌식 했는데 그 포렌식에서 중요한 파일 하나가 복구됐다고 합니다. 바로 윤석열이 경로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입증시켜 줄 수 있는 파일이죠.
이미 증언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도 들었어. 나도 사령관으로부터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혹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었어. 윤석열이 이번에 경로했대. 해병대 1사단장 수사 대상에서 빼라 그랬대. 난리가 났대. 이 얘기는요. 이런 증언은요. 지금 벌써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로는 2건이 공수처에 지금 접수가 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이상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증언들이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뭐 해병대 지휘부 혹은 국방부 고위층 이 사람들 중에 2명 이상이, 그러니까 지금 전해진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실은 나도 들었어. 아니 나 옆에서 직접 봤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원래 군대에는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2급 비밀, 3급 비밀 막 얘기를 하죠. 하지만 군대 2급 비밀, 3급 비밀이 비밀인 적 있나요? 여러분 2급 비밀 모르는 거 예, 그렇게 따지면 작게 5027 이거 다 그거 사실 2급 비밀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사실 군대에 비밀이 없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 정훈장교 시절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청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관사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왜 그 군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군인 관사들이 한꺼번에 있잖아요. 군인 아파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문이 너무 빨리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본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는데 군인 관사에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과 전말이 쫙 퍼졌더라는 거예요. 그게 군대 상황이라는 겁니다. 원래 군대가 그래요. 자, 특히 VIP가 경로했네 어쩌네 이런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는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자기들끼리 1대1로 통화했는데 누가 아느냐고요? 왜 몰라? 통화할 때 장관 옆에 아무도 없나? 그 다음에 통화할 때 대통령 옆에는 아무도 없나? 그리고 국방부에서 대통령실에 파견한 그 현역 군인은 없나? 다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지? 일이 다 확인이 돼가지고요. 다 돕니다. 뿐만 아니에요. 원래 국방부에는요, 도감청이 워낙에 자연스럽고, 도감청 안 되는 데가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도감청은 모든 곳에서 다 된다고 봐도 됩니다. 그게 장관이라도 상관없어요. 예, 목소리가 울린다고요? 자, 목소리가 울리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부, 특히 이 군대에서는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VIP가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노발대발했다. 이 얘기 지금쯤 국방부 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자, 게다가 우리나라 국방부는요, 미군이 상시 감성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 비밀을 좀 사실 알아요. 왜냐하면은 국방부 통신단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통신단이 있는데 통신단에서 사실상 전화국 같은 걸 하나 운영을 해요. 전화국. 전화국을 하나 운영을 하는데 이 전화국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운영하는 전화국이 서울에만 크게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수방사의 전화국이 하나 있고요. 국방부의 전화국이 하나 있고요. 청와대도 전화국이 하나 있어요. 하여튼 전화국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전화국이 또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다 한미연합사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미연합사에서 조금만
조금만 신경 쓰면, 자기들이 조금만 뭐 트릭을 발휘하면은 감청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러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군대 내에서 모르는 게 있을 수는 없어요. 특히 대통령의 이 행적이나 언행에 대해서 모르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김계환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삭제한 문자와 통화 내역이 복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구된 내용 중에는 이른바 녹취 파일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폰에는 녹음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복구하면은 지웠다고 하더라도 이 통화한 내역이 복구원이 됩니다. 군폰, 뭐 비화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솔직히 군폰이 비화폰이 아니에요. 통화는 비화가 될지 몰라도 막상 내 귀에는 복화돼 가지고 비화가 풀려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평문으로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녹음해 두면은 비화폰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 아무튼 김계환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당시 사건 직후 삭제한 문자, 그리고 통화 내역, 그리고 통화 녹취 파일이 복구가 된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경로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원래 이 공수처는요, 대검의 포렌식을 요청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검이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혹은 위변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약간의 트릭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복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 못할 비화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김계환 사령관의 문자와 통화가 복구가 된 겁니다. 이제 경로는 확인이 됐어요. 물증으로, 증언으로. 이거는 바로 윤석열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아니, 뭐 반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윤석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하죠. 이제부터 뭐 죽는 거지 뭐. 일단 김계환 태병대 사령관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또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인정이 돼서 아마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뭐 김계환은 둘째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겠죠. 윤석열은 어떻게 될까요? 김계환이 위증을 했다면 그 위증은 누가 시킨 겁니까? 윤석열이 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또한 설령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로를 하면서 야, 이 새끼야, 사단장 빼! 라고 했다면 이게 뭡니까? 수사에 개입을 한 겁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바꿔놓으면은 직권남용, 증거인멸, 위증, 교사가 됩니다. 특히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 수괴 혐의로 처벌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해 위증 교사도 가능해집니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위증교사, 모해 위증교사까지.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고치라고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자신이 경로해서 전화해가지고 야 빼! 라고 했는데 이게 그런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시켰다면 위증교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 수괴 혐의로 처벌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해 위증교사도 됩니다.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했다면 이건 증거 인멸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좀 이상한 사람들은 갑자기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물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옛날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감찰을 중단하고 금융감독원으로 사건을 이첩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죠.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은 이게 직권남용이다. 검사인 그 특감 반원의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첩하라는 것도 직권남용인데, 야, 수사 내용을 바꿔! 수사 결과를 뒤집어! 이거는 직권남용이 되고도 남겠죠. 오히려 야, 이첩해! 이거는 사실 직권남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권한을 딴 데로 넘겨라. 이건 청와대에서 직접 할 거냐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야, 보내라. 라고 하는 거는 사건을 덮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건 이첩은 직권남용이 안 될 수가 있지만 수사 결과를 뒤집으러 간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국힘당 쪽에서는 갑자기 조국 장관 얘기를 막 들고 나오면서 야, 조국도 그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나오거들랑 여러분들 따박따박 반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윤석열은 이제 딱 걸린 겁니다. 대통령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미 여러 가지 위법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건은 정말 빼박인 거죠. 다른 것도 빼박입니다만 이번 건은 정말 국민들의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렸어요. 누구나 군대 갑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누구나 아슬아슬한 경험, 죽거나 크게 다칠 뻔한 경험, 남자들이라면 다 한 번씩 겪습니다. 부동씨는 못 겪어봤겠지만 우리는 다 한 번씩 겪어봤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죽고 나면 이거 완전 개죽음이었는데, 아이고, 개죽음 당할 뻔했네. 라고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의 죽음이 개죽음이 되지 않으려면은 적어도 진상은 제대로 규명이 되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리고 희생된 장병은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야지 개죽음 소리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군대 생활하면서 그런 개죽음을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속에 차오르는 울분들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겁니다.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대로. 또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분들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군대에 보내주셨던 분들은 다 그 엿비슷한 기억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최수건 상병 사건은 국민들의 가장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가장 불편한 부분. 군대 안 가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군대 가서 개죽음 당하는 거 정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이 젊은 친구의 안타까운 죽음,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우리 군인이, 젊은 친구가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대통령, 여러분은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그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왜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국방부 내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인사청탁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임성근 사단장 좀 잘 좀 봐줘 라는 인사청탁이 있었는데 인사청탁 얼마 후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후다닥
자, 이 청탁의 대가를 치러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단장 하나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는 이 상황을 왜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이번 건은 우리 국민들의 이 감정을 제대로 건드린 건이고요. 그래서 탄핵의 가장 제1번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한테 운명의 날은 언제? 바로 5월 28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5월 28일은 윤석열한테는 아마 운명의 날이 될 겁니다. 이날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힘당에서는 이번 재의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포착됩니다. 확인된 것만 3명이고요. 들리는 바에 따르면 10여 명이 이탈할 것이라고 알게 모르게 뜻을 전해왔다 라고 합니다. 남은 건 한 10표 정도겠네요. 자, 그런데 재의결이 된다면 윤석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레임덕, 아니 이제부터는 붕괴지 뭐. 이제부터는 정권의 붕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설령 재의결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이탈표가 10표 이상이 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하여튼 10표에 가깝게 나왔다는 것만 확인되더라도 윤석열 정권은 밑바닥부터 흔들릴 겁니다. 저는 몇 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8표 이상입니다. 8표 이상이 이탈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8표 이상이 이탈했다는 것이 확인만 되어준다면 윤석열 정권은 붕괴가 바로 시작될 겁니다. 지금까지 흔들리고 레임덕 이거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붕괴의 시작, 탄핵 열차의 출발이 될 겁니다. 왜 8명이냐? 지금은 국힘당 의석수가 117석 가까이 되죠. 따라서 18표 이상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음 국회에서는 국힘당 의석이 108석입니다. 8표가 빠져나가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8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8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상징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8명 이상만 나와도 윤석열한테는 마지노선이 뚫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람보